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 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베트남이 현대에 있어서 어떤 전쟁의 애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베트남과의 여러 가지 무역, 그러면서 또 베트남인 인구가 상당 부분 한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전쟁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베트남의 역사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1858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한번 했고, 거기서 져가지고 1885년부터 1941년까지 프랑스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57년 동안. 그 다음에 다시 프랑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일본이 한번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미국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와 중국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5년간의 세 나라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한 국가, 57년간이라는 식민지 세월을 보낸 국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죠. 프랑스 식민지를 57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 식민 지배가 왜 당시 그렇게 프랑스가 집착을 해서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 쟁탈을 해가지고 국력을 상승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왜 그러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지구촌의 모든 선진국들은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면 물건을 많이 팔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 시장이 식민지고, 그리고 원료를 공급을 싸게 받는 게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 쟁탈을 해서 식민지를 취하면 그 나라는 국운이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길을 쓰고 쟁탈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인도와 중국을 침략한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도 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를 보면 주로 네팔,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가 19개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부가 있는 게 베트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가 1941년에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프랑스가 함락이 되죠. 그래서 해외의 군인들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베트남을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일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베트남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철수는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일본군이 2차 대전 종전이 맞이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를 해야 되죠.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 남아있다가 베트남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그만큼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10년 동안 가는 거죠. 1945년부터 1954년까지.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집니다. 베트남한테. 그 지는 이유는 디엔 비엔 2라는 그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베트남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있기까지는, 그 사이에, 전쟁 사이에 베트남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서 엄청나게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소련이 베트남을 지원을 하게 되죠. 이때는 벌써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있는 북베트남의 호치민 정부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민주정부 체제인 남베트남과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프랑스군이 이 북베트남군한테 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네바 협정을 맺게 되는 건데 디엔 비엔 투푸 전투에서 북베트남이 이기고 바로 제네바 협정을 맺습니다. 제네바 협정에서는 어떤 협정 결과가 나오냐면 북위 17도선 이북은 호치민 정부가 차지하고 북위 17도선 이하는 프랑스군이 그대로 주둔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네바 협정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뭐 캐나다, 폴란드 이런 나라가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제네바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참 지내면서 다시 이제 전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미국이 이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싸워서 북위 17도선으로 정해졌는데 미국이 이때부터 드디어 프랑스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랑스군은 빠지고 미국이 북베트남하고 다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베트남 사회주의하고 남베트남 민주체제를 지원하는 미국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파병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이 이 파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하죠. 하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또 하나는 월남에 대해서 파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3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단일 전투로서 가장 많이 죽은 전투가 그 당시까지는 한국 전쟁이었죠. 그렇게 많은 미군이 희생을 당해서 한국을 도와줬는데 미국이 월남 파병을 요청하는데 한국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월남에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북전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최신 무기와 그리고 엄청난 물량 공세로서 비행기 폭격을 계속하지만 이 북베트남 호치민 군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땅 속으로 모든 수송 루트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 수송 루트를 중공군들이 3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수송 루트를 계속 중공군들이 도와줍니다. 이 보시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땅 속으로 모든 길을 다 뚫어놓죠. 그런데 이 땅을 꼭 동양인 체격에 맞게 통로가 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미군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들어가도 미군들은 그 통로에 들어갈 수 없게 동양인에 맞는 통로를 해서 전국적으로 호치민 루트라고 해서 북베트남부터 저기 남베트남까지 다 통하는 땅굴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그 많은 북폭 세례, 폭격 세례도 다 견뎌내면서 결국 미국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전쟁을 오래 했죠.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에서 전쟁에 대해서 염증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쟁 염증 현상은 결국 어떻게 해결되냐면 대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월남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물량을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쟁 반대 여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반대 여론이 일어나서 닉슨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결국 미군을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자,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군도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군은 1973년도에 철수를 할 때 2,500명을 잔류를 시킵니다. 잔류를 시킬 때 왜 잔류를 시켰냐면은 나중에 월남에 무슨 건설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놔둡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것도 1975년에 완전히 사이공이 함락돼 가지고 다 철수를 시키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1973년에 파리 평화조약이 성립이 됩니다. 파리 평화조약은 뭐냐면은 미군이 철수가 되고 그 하노이에서 남베트남의 임시혁명 정부를 성립을 시키면은 이 평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통일전선 전술이죠. 자기네들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외국군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1975년 1월 달에 호치민 정부
그 당시에 이제 호치민은 죽었지만 호치민 정부에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제히 남베트남을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평화협정 2년 후에 북베트남에 의한 공사나 무력 통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정부가 1975년에 파리 평화협정 조항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군도 철수하고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을 4개월 만에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전부 다 사이공을 탈출하는 거죠. 사이공 탈출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지상에서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이 전쟁에 의한 피해, 전쟁에 의한 피해로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약 170만 정도가 죽었죠. 또 산업시설이 거의 다 황폐가 됐죠.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일단 1975년에 베트남에 전역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됩니다. 남베트남에서 있던 사람들은 보트 피플로 약 90만 명이 베트남을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보트 피플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한 사람들도 많고 도중에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보트 피플을 어떤 나라는 받고 어떤 나라는 안 받고 해서 도중에 보트 피플 문제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이 자기네들은 무력 적화 통일이 자기 나라만 무력 적화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웃 나라도 적화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침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가만 안 놔둬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전쟁이 1979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1975년에 공산주의 체제의 통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979년에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베트남은 아수라장이 된 거죠. 거의 이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700% 정도 인플레. 돈다발을 이 정도로 가지고 가야 물건을 사는 정도의 극심한 인플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중국과의 전쟁은 제3의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제1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겁니다.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전쟁. 1945년부터 1954년까지 한 10년간. 그 다음에 바톤 타치를 받은 미국과 북베트남과의 전쟁이 바로 제2 인도차이나 전쟁이고 제3 인도차이나 전쟁은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침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한 게 이게 제3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 이후에 사회주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시도해 하다가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선택한 게 시장 경제주의,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입니다. 이 도이머이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겁니다. 가격을 현실화하고 대외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해외에 투자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부터 이 도이머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무역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제4의 무역 상대국 중국,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제3 홍콩, 베트남 아니면 어쩔 때는 베트남, 홍콩 이렇게 3, 4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베트남의 최근에 전쟁에 얽힌 여러 가지 애환과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북한과 베트남이 어떤 경제 개방 정책을 지금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느냐.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모델을 지금 수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과연 북한의 지금 현 체제로서 북한의 체제로서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